안녕. 반갑다 친구들. 이번 주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7강 국권 수호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게. 교과서는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니까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 병합당하는 시기까지의 총 5개의 주요한 조약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공부를 해봤어. 각 조약들의 내용을 공부를 한 이후에는 그 조약들이 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약이었는지, 일본의 억지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기로 살펴보았지. 선생님이 그때 교과서에 있는 더 알아보기 글을 꼭 읽어보라 그랬는데 스스로 찾아 읽었는지 모르겠다. 다 열심히 잘 읽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그러면 오늘 무슨 내용을 배울지 볼게. 오늘은 국권 수호운동, 그러니까 러일 전쟁부터 1910년까지 혹은 그 전부터 1910년까지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 우리는 그럼 과연 가만히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어.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에서 우리의 나라의 권리, 국권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의병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의병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 안중근 의사 잘 알고 있지? 안중근 의사로 대표되는 의거 활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세 번째로는 애국 계몽운동, 그러니까 힘을 길러서 그런 직접적인 무장투쟁 막 총 쏘고 의병 활동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힘을 길러서 국민들의 그런 지식을 올리고 국민들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이끌어보자 라고 했던 애국 계몽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실시되었던 국채 보상운동.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주제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국권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배워볼 거다. 국권 수호 운동의 첫 번째 파트, 바로 항일 의병 활동이야. 너희들 의병 활동이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더 설명 안 해줘도 알겠지. 나라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일어나서 군대, 부대를 조성하고 일본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야. 총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볼게. 첫 번째, 최초의 의병이 일본에 대항해서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을미사변 때야. 을미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강제로 아주 불법적으로 잔인하게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를 죽였었지. 그리고 일본이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실시해. 을미개혁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지만 그 중에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단발령이었어. 머리를 자르라는 단발령.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조선의 혼과 정신까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지. 결국에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의병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돼. 이때 의병을 우리는 을미사변 이후에, 그러니까 을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부르지. 이때 당시에는 양반 유생들이 의병을 주도했어. 양반들이 신분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았을 거고, 양반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막 자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유교의식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 그래서 유생들이 주도를 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유생이다 보니까 얘들아,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겠지. 그래서 고종이 유생들에게 의병 활동 좋긴 좋은데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얼른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해. 그래서 고종의 명령을 받자, 왕의 명령을 받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의병이었던 을미의병이었어. 한계점들이 조금 있었겠지. 자, 두 번째 의병을 볼게. 두 번째 의병, 을미사변 이후에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 있었던 일반 백성들의 불만을 빵 터뜨리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을사조약이야. 1904년에 을사조약이야. 그리고 이 을사조약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무슨 의병? 좋아, 을사의병이 되겠지.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어. 왜냐면 무엇이 특징적이냐면 앞에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주도했어. 기존의 신분 질서에 위에 있었던 양반들이 주도했던 거야. 나라를 구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을사의병 때부터는 얘들아,
지금 나라가 막 완전히 뭐 다 팔려가게 생겼는데 뭐 평민이고 뭐 의병이 뭐 유생이고 가릴 게 있니? 아니겠지. 그래서 평민의병장인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그림은 이렇대. 신돌석. 한자로 써보면 얘들아 신돌석인데 석은 너희들 알고 있는 한자일 거야. 돌석자지. 그럼 이 돌은 뭘까? 돌이라는 한자.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인데 얘들아 봐봐. 돌석자 밑에다가 세을, 리을자 비슷한 걸 써놨지. 이건 한자로 돌자야. 우리나라만 있는 한자. 그러니까 신돌석 이름을 보면 돌돌이야. 돌돌이. 그지? 돌돌이.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딱 약간 평민 같니 얘들아. 그지? 지체 높은 양반이 이름을 돌돌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신돌석 장군, 평민의병장도 활약을 했었던 본격적인 의병 활동이 바로 을사의병이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 세 번째 의병은 어떤 의병이었냐면 1907년에 일어나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이 네덜란드에 있는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가 그 문제로 강제 퇴위당하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1907년 정미 7조약을 맺지.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어떻게 우리 고종 황제 폐하를 강제로 일본 놈들이 퇴위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어난 게 바로 1907년의 정미의병이다.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기 전에 군대가 해산했다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래서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산 군인들이 바로 의병에 가담할 수 있었던 거야. 정미의병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 명의 의병들 사이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을 볼 수 있지. 바로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정식 군인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의병에 가담하다 보니까 의병 부대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의병 활동에 불과했지만 정미의병 정도 보면은 우리가 의병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의병 부대의 전투력이 강화돼.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의병 부대들은 총연합을 해서 서울로 쳐들어가자.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을 그냥 부시자라고 해서 의병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기도 한다. 이들은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까지 총 3개에 나눠서 굵직굵직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은 의병 활동은 성공하지 못했어. 일본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1910년에 우리나라를 빼앗기잖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의병 활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활동이었을까? 조상들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이었을까? 아니야. 일본은 끊임없이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면은 조선이 원해서 조선도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걸 좋아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는 했었어. 하지만 의병 활동을 보면 얘들아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는 자주적으로 살고자 했다. 우리는 일본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병 활동을 한 거다 라고 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겠지. 또한 정미의병 이후에 일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반도 안에 있는 의병 부대를 싹 쓸어버려.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갈 곳을 잃은 의병 부대들은 한반도 밖에 있는 뭐 만주나 뭐 연해주,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무장투쟁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독립군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김좌진 장군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봤지. 뭐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러한 국외 독립군 활동의 뿌리가 어디냐? 보면 바로 항일 의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국권 수호 운동의 두 번째 꼭지는 의거 활동이야. 의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침략에 참여한 이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말 그대로 저격하거나 암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먼저 보면 나인영 오기호라는 사람은 오적 암살단을 결성했어. 오적 누굴까? 그래, 너희들이 과제에서 조사했었던 을사 오적이었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몇 번 암살을 시도하긴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해. 그래도 이 을사 오적들이 자기가 암살당할지 모르게 벌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그런 좀 통쾌함은 있다. 어찌됐든 이런 분들이 오적 암살단을 운영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는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분이 있어. 이분들은 뭘 했냐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어. 아니, 근데 스티븐스라는 이름은 일본인은 아니잖아, 그지? 그렇다고 한국인인데 일본한테 붙었던 친일파도 아닐 거고.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1차 한일 협약의 결과로 조선에 파견되었었던 외교 고문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제 국권 침탈 과정을 공부하면서 1차 한일 협약을 공부했는데 그 1차 한일 협약에 보면 일본이 외교나 재정에 고문을 파견해서 조선의 정치를 돕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파견됐던 외교 고문이 바로 스티븐스야.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는 일본의 사주를 받고 조선에 와서 조선의 정치를 약간 일본한테 유리하게 했던 그런 친일 미국인이었지. 스티븐스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미국에 돌아가서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막 강연 같은 거를 해. 근데 그 강연할 때 되게 일본에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야. 을사조약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조선이랑 일본이랑 조선은 못 사는 나라고 일본은 잘 사는 나라다. 일본이 조선을 도와주는 거는 좋은 일이다.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본인들은 조선을 위한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그릇된 정보를 미국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거야. 미국에 살고 있었던 전명훈과 장인환 의사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지. 그리고 둘은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로 결심해. 참고로 전명훈이랑 장인환 선생님이 둘이 팀은 아니었어.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 근데 각자 스티븐스를 죽이기로 했었던 날이 겹쳤다.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갔었는데 그때 먼저 전명훈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총으로 스티븐스를 빵 쏠라 그랬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 그래서 이제 들고 있던 총으로 스티븐스를 이제 가격을 했지. 근데 아무래도 스티븐스는 미국인이잖아. 덩치가 컸겠지. 그리고 전명훈 선생님 좀 작았나 봐. 그래서 스티븐스가 오히려 전명훈 선생님을 제압하고 그런 암살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어. 그때 뒤쪽에서 장인환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권총으로 스티븐스를 빵 해서 사살을 하게 되는 거지. 재판 결과 2명 잡혀갔지. 전명훈 선생님은 총도 못 쐈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한테 맞은 것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형이 세게 나오지 않았어. 금방 풀려났고 장인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총 25년을 선고받는다. 장인환 선생님은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1919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후에는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 기록을 보면은 1930년에 생활고로 미국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것이 참 안타깝다. 무튼 전명훈과 장인환 선생님이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의거 활동의 대표자 바로 안중근 의사님이야. 안중근 의사님은 이렇게 생기셨어. 그리고 자기 동지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자는 단지동면,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를 하셨던 걸로 유명하지. 보면은 네 번째 손가락에 한 마디가 없지? 얼마나 아플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손가락을 자기 손으로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스럽다.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이었던 맞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안중근 의사님은 원래는 우리나라 국민 내부에서 활동하셨어.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나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학교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의병활동, 의병전쟁 그리고 무장투쟁에 뛰어들게 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부나 러시아 연해주 같은 데서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많이 참가를 하셨어. 실제로 병사들을 이끌고 국내로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우기도 하셨다. 그러는 와중에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온다는 것을 듣게 되고 하얼빈역으로 가서 준비한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빵!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이렇게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지. 당시 안중근 의사의 권총에는 총알이 한 발 남아 있었는데 간혹 인터넷을 보다 보면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가 총알 한 발을 남긴 거는 자살하기 위한 용도였다. 일을 끝마치고 자결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자결하지 못하고 경찰들에게 잡혔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글이야, 얘들아.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남을 총알 한 발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체포된 이후에도 굉장히 의연하게 행동을 했었어. 자신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의병 부대인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 나는 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적국의 대장을 공격한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기를 요구하고 정당하게 재판해 주기를 요구했지.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체포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겠다고 수많은 변호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호해 줄 생각이 없었고 결국에 자기들 멋대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지.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본 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형을 결정해서 거꾸로 일본 재판부에다가 그걸 통지할 정도로 삼권 분립조차 이제 무시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빠르게 처형시키려고 했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 내에서도 굉장히 의연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심지어 일본인 간수조차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다고 해. 너희들이 안중근 의사의 글씨로 유명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거야. 대한민국 육군의 캐치프라이즈인데 아마 나중에 남자친구들 중에 혹은 여자친구들 중에도 일부가 군대에 가게 된다면 보게 될 글이지. 근데 이 글은 한국인한테 써준 게 아니야. 안중근 의사가 죽기 얼마 전에 일본인 간수한테 이 글을 써준 거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조차도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태도를 보고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의연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다. 순국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유언으로 자신이 죽으면은 자신의 유골을 하얼빈역 근처에다가 매장했다가 해방이 되면 우리나라가 광복하게 되면 그 유골을 다시 고국으로 이장을 해서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매장되면은 그곳이 마치 독립운동의 성지 같은 곳이 되어서 조선의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을 더 불붙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만 아는 곳에다가 매장을 해.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어디 묻혀 있는지 몰라. 우리나라에 안중근 의사의 묘가 있지만 그것은 가묘야. 시신이 없는 가묘야.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 하얼빈역에 가면 얘들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 이렇게 역사에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와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던 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다고 해.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는데 너희들도 나중에 하얼빈 여행을 할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싶으면 우리나라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교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의거활동에서 안중근 의사까지 봤고 이재명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의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뭐 이 정도로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구한 말, 그러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에는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흐름도 있었어. 애국 계몽운동은 무장투쟁보다는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운동이야. 우리가 나라의 권리를 이렇게 빼앗기는 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애들 봐라. 원래 조그만 섬나라였는데 개항한 이후에 빠르게 실력을 키워서 이제는 서양 애들처럼 실력이 대단하지 않냐. 우리도 빠르게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강해진다면 일본을 이기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다. 그리고 일사조약 같은 경우에 너희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사조약 맨 위에 보면은 이런 단서가 있었어. 일본 국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이 부강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강해진다면 언젠가 우리도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1904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애국 계몽 단체들이 있었어. 그 단체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뭐 보안회 같은 단체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황무지를 요구하자 그것을 반대를 했고 결국 성공시켰어. 뭐 헌정연구회 같은 곳은 뭐 근대적인 입헌 체제, 그러니까 정치에서 근대화를 한번 이루어보자 뭐 이런 애국 계몽 단체도 있었다. 그리고 대한자광회라는 단체도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는 고종의 강제 퇴비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해.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들이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 하나의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국계몽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신민회야. 별표를 쳐놔도 좋다. 신민회는 안창호 선생님이 양기탁 선생님과 같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야.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생겼지? 아주 잘생기셨다. 신민회의 설립 당시의 취지문을 읽어볼게, 선생님이. 신민회는 무엇을 위해서 생겼느냐? 백성들의 신사상이 급하고 신교육이 급하며 신윤리도 급하다. 나라의 정치의 부패 때문에 신개혁이 시급하고 천만 가지 일에 새로운 것을 기다리지 않는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에게 신정신을 불러일으켜서 신단체를 조직한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얘들아 봐봐.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기존과 다르게 사람들이 기존의 무지몽매한 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계몽되고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라는 것이 바로 애국 계몽운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신민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어. 신민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야. 뭐 안창호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지.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고, 옆에 있는 양기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너희들이 배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이후에는 애국계몽에서 무장투쟁으로 넘어가셔서 무장투쟁도 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들어가셔서 임시정부에서 혼란에 빠져있는 임시정부에 당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셨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이동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흥무관학교 알지 얘들아? 신흥무관학교의 그 전신 신흥학교인데 그 무관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이 이동영 선생님이셨어. 나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동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그 뿌리가 되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시기도 하셨고 대표적인 무장투쟁 운동가였지. 이승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에 속해 있기도 했던 그런 기독교 독립운동가야. 오산학교, 이런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활동에도 힘썼고 1920년대 이후에는 물산 장려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신다. 이회영 선생님이랑 이시영 선생님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거야. 자신이 갖고 있던 가족의 모든 재산을 그냥 깡그리 다 털어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셨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어.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방되고 해방공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지내기도 하셨다.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학,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주도하시기도 하셨고, 나중에 신관회라고 하는, 신민회랑 다르다, 신관회라고 하는 큰 독립운동 단체의 회장을 맡기도 하죠. 신채우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부정하시고 좀 더 자주적인 그런 역사를 연구하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준 이분들의 일대기를 너희들이 알면 좋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민회가 진짜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엄청 거대한 단체였다는 거지.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단체가 비밀단체로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회원들은 누가 회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 왜냐면은 비밀단체로 하지 않고 공개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본이 이걸 보면서 단체를 해산시키기가 너무 쉬웠겠지. 그래서 일본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비밀단체로 운영되었다. 신민회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겠지. 민중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를 희망했어.
이전까지는 뭐 입헌 군주제를 하자, 아니면 고종 황제를 다시 위하자라고 그런 식의 단체들이 있었다면 신민회부터는 이제 딱 대놓고 지금 나라의 힘이 없지만 만약에 나라의 힘을 되찾게 된다면 우리는 공화정, 왕이 없고 여러 명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점점 더 근대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민족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고 민족 자본,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그리고 만주에다가는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을 했었지.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비밀단체로서 우리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민회는 일제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총독 암살 사건을 조작해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면서 해산이 되게 된다. 해체가 되게 돼.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단체 특히 4개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너희들이 이 단체 이름을 막 엄청나게 다 외우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신민회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애국 계몽 운동이 무장투쟁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어떠한 생각이 달랐던 건지를 중심으로 공부해주면 좋겠다. 국권 수호 운동의 마지막 4번째 꼭지인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자. 국채라고 하면 나라가 진 빚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진 빚을 갚아보자, 나라가 진 빚을 보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대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대한제국한테 굉장히 많은 차관을 강요했어.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야, 너희들 근대 시설 깔고 싶은데 돈 없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한테 돈을 막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빚이 엄청나게 많아졌던 거야. 결국에 일본은 야, 너 우리 돈 썼잖아. 그럼 우리 말 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간섭이 심화가 되게 된 거지. 결국에는 대한제국의 수준에서는 일본한테 진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없고 일본한테 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일본의 경제 간섭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간섭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라도 나라 빚을 갚자 라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국채 보상 운동은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같은 당시에 있었던 여러 신문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 부자들만 했던 게 아니야. 일반 백성들, 농민, 그다음에 상인, 부녀자 등 다양한 계층들이 전부 다 참여했어. 이들이 막 술 마실 거 아껴가지고 막 술값 모으고, 막 담배 필 거 아껴가지고 담배값 모으고, 그다음에 막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반지 끼고 있는 거 막 반지 팔아서 돈을 막 한 푼, 두 푼 진짜 알뜰살뜰 모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금을 내서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니 얘들아. 하지만 이러한 운동을 일본은 탄압했고 결국에 성공으로 가지는 못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의 돈을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모았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일본의 간섭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채보상운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오늘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첫 번째는 의병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의거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국 계몽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된 기록물들이 많을 거 아니야. 누가 돈을 얼마 내고 어디서는 뭐가 어떻게 거쳤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경제 간섭을 극복할 거고 이런 모든 기록물들이 있지 않니 얘들아? 그 기록물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가 됐냐면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됐어. 세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국채보상운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거지. 오늘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일기 자료에 있는 영국인 기자가 의병들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읽어보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기 힘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았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의병 전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얘들아 의병 활동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일본군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거야.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어떠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정진하셨지.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이 목표만큼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옳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정진하길 바랍니다. 7강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8강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자. 수고 많았어. 안녕.